한중미 사랑협회가 주최하는 제2기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거의 대부분 분들이 아마 저희 단체 활동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한중미 사랑협회가 아주 생소하고 또 이 단체는 도대체 뭘 하는 단체인지 아주 궁금할 거라 생각합니다. 한중미 사랑협회 회장님이신 김성월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고 간단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2021년 5월에 성립된 저희 단체는 동포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역을 기반으로 비전파 비영리 단체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인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한중미 사랑협회라는 이름으로 동포 권익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경험이 부족하지만 동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열정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한중미 사랑협회는 미국 내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참여센터, KCX, 민권센터, KCMP-TV 등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조선족 동포들에게 이민법 유혹 서비스, 유역주 건강보험 가입, 지원, 공익, 유권자 등록 등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제1회 자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아트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이민자로서 생활에서 고달프거나 외로울 순간에 고향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 무료로 노래 교실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목표는 동포 커뮤니티가 미국 사회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롤모델을 성장하기 위해 동포 참여를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을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당한 미국 시민이 되기. 두 번째, 살기 좋은 커뮤니티 조성하기. 세 번째, 후세들이 자랑스러운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이끌기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먼 신이라고 하고요. 한국 이름은 신호현입니다. 저는 똑같은 이민자인데 중국에서 오질 않고 한국에서 1988년도에 왔어요. 21살 때 와서 바로 뱅킹 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뱅킹 잡이 되게 인기가 없는,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잡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민 생활은 지금 이제 198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35년 됐죠. 근데 똑같은 이민자로서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을 대신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개인으로서 저도 이민자로서 이 미국 사회에서 사는데 정말로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왔을 때는 참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인포메이션들이 많지 않았었어요. 다 신문에 의존하거나 아리클, 미디어 이런 거에 의존을 해서 많이 배웠는데 지금은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되게 복받은 분들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구박사라고 있죠. 구박사 누군지 아세요? 구글. 네, 구글. 구글에 한국 앱을 까셔가지고 중국 앱을 까시든지 언어가 다 트랜슬레이트 돼가지고 뭐든지 그냥 물어보면 대답이 쭉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이런 지식을 다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데 오늘 하필이면 왜 제가 여기 왔을까 하는 이제 그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조금이나마 더 조금 시크릿 소스 같은 좀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들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은행원 자격으로 온 게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왔어요. 제가 김동찬 그 시민참여센터 회장님을 한 20년 알거든요. 근데 저희 은행이나 이런 데서 많이 도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인 경험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말은 거창하게 세미나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인터랙션, 같이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해드리고 모르는 건 제가 모른다고 대답하고 또 다시 알아서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명함도 갖고 왔으니까 제 오피스는 여기 그 노던 블루버드하고 유니온 스트리트 만나는 코너에 거기 뱅크 오브 호비라고 은행 있죠? 거기 뒤에 사무실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니까 앞으로 금융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빨리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제 셀폰으로 전화 주시면 아니면 이메일로 전화 주시면 저 이메일 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데까지 같이 쉐어를 해드릴게요. 예. 저도 이제 25세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큰 애가 이제 31, 작은 애가 26. 그래서 많은 지식이 미국에 대한 게 없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준비도 많이 못했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저희는 이제 기업을 상대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많이 접하게 되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김동찬 회장님한테 한 10가지 제목을 제가 쉐어하고 싶은 제목을 드리고 거기에서 한 5가지, 4-5가지만 먼저 골라서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시간 되는 대로 차후에도 같은 진행 방식으로 더 인포메이션을 쉐어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오신 분들하고 제가 같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오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민자로서 가장 느낀 게 뭐냐면 미국 생활하면서 여성의 가정에서 엄마 또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가장 기둥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남자들은 보통 성격이 급하고 냄비 근성이 많아가지고 욱하는 성질이 많아서 빨리빨리 막 진행하고 그러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성들은 항상 이게 이 진득한 고음국 같은 그런 끈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여자들이. 그래서 제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 있어요. 엄마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다 경험에서 나오는 너한테 주는 진정한 어드바이스니까 무조건 새겨들어라. 잘해라. 엄마한테는 무조건 잘해라. 그게 저희 집 가훈이에요. 네. 아버지는 별로 본받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어젠다 중에서 조사해 보니까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어드바이저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사업체 설립 절차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크레딧 관리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그걸 저를 알고 싶어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살 때 현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려움과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이 모자라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점점 커가는 그 세대에 있으신 분들이 정말로 내가 그러면 미국에서 등록금도 비싸고 애들 기르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절세를 하면서도 애들을 키울 수 있기 위해서 저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제목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먼저 준비를 한 거는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어드바이저가 누굴까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저희 기업 손님들하고 항상 얘기를 해서 앉아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의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필수적으로 장기로 단기가 아니고 장기로 릴레이션십을 좀 개발을 해서 메인테넌스를 하라라는 얘기예요. 가장 이민 오신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항상 이 돈에 되게 센시티브 하세요. 스펜딩에 대해서 되게 센시티브 하세요. 그리고 돈을 지급을 하더라도 물건값 주고 직원 인건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주는 게 뭐냐면 서비스 업종에 대한 페이를 나가죠. 그게 제일 늦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어드바이저를 정할 때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하는 그 단가 얼마에 나한테 서비스를 해줄까
그거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진정으로 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어드바이저는 누구냐면은 내가 오픈 마인드로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국이나 한국에서 다 겪어보셨겠지만 세무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죠? 여기 우리 시민참여센터의 이그제큐티브 디렉터가 변호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돼요. 의사는 솔직히 저도 살아보니까 의사는 꼭 내가 이 사람한테 목매고 이 사람하고 릴레이션십을 꼭 가져야 되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회계사, 비즈니스를 하신다는 가정하에 회계사하고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 점점 확대, 그러니까 기업을 확장해 나가는 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면 it's fine. 그게 아니고 미국은 신용사회라 신용을 자꾸 꿔요. 신용이라는 거는 남한테 돈을 꾸는 거를 신용이라고 그래요. 그 신용을 계속 꿔서 내 자금이랑 합쳐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할 때 은행원도 있을 수 있어요. 은행에 이제 가시면 창고에 있는 직원들 말고 릴레이션십 매니저, 이런 릴레이션십 뱅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장기적으로 친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말씀을 드리면 다음 슬라이드가 슬라이드가 안 움직이네? 이쪽 걸로 컬서가 안 가. 이게 그래요. 저희가 그 얘기를 드리면 가장 그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찾게 되는 분이 사업 준비할 때 변호사가 있겠죠. 변호사도 여기 계신 분도 변호사죠. 우리 사무총장님도 잠시만요. 예. 어디서 들어와요? 됐네. 변호사를 쓰시라고 저는 권해요. 비싸죠. 단가가 제일 비싼 서비스 프로바이더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들이 롱텀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모르던 일 때문에 비즈니스 열심히 하면서도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정지 작업을 잘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상법, 그죠? 상법, 상용거래, 고용관계, 또 인플로이에 대한 그런 팔러시나 프로시저를 잘 안 만들어 놓으면 월커스 컴펜세이션 이런 거를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돈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미국은 특히 인플로이 문제에 관해서는 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그 유수하게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고용관계에 대한 소송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접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뱅크롭시까지도 가는 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정상으로 비즈니스를 이 종업원과의 관계를 잘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나는 이 사람하고 가족 같은 관계다. 예, I want to believe.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고용관계를 도와줄 변호사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미국에 가서 사업을 제가 했었으면 변호사부터 먼저 찾아놨을 것 같아요. 사업하기 전에. 그래서 회사 설립부터. 그 다음에 내 회사에 관한 팔러시 프로시저를 만드는데 그 사람이 도움이 돼야 되고 서면으로 다 준비를 해놔야 되고 고용관계도 직원들하고 서로 서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규칙 같은 거를 서면으로 다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관련 내가 소송을 당했을 때 비즈니스 하다 보면 소송 많이 당합니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아무나 소송할 수 있어요. 그 소송을
아무리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소송을 하더라도 나는 그 디펜스 해야 되는 방어를 해야 되는 그 책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막 들어가게 되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변호사예요. 근데 나의 사정을 알고 내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업이 어느 정도 잘 성장을 해서 이제 세틀 다운이 잘 됐어요. 이제 다 안착이 되고 내가 리타이어먼트를 준비해야 된다라면 이 비즈니스에서 나온 비즈니스에 축적된 이 인컴을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라는 거,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한테 어떻게 이 내가 벌어놓은 소득을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넘겨줄까 하는 걸 상담하는 게 에스테이트 플래닝이에요. 그런 절차들을 이제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카운턴트. 저도 미국에 온 지 35년 됐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제 담당 회계사가 35년째 거래하고 있어요. 개인인데. 저도 세무사 자격이 있는데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 국세청에서 이 메일이 와요. 저한테. 너 이거 누락했으니까 이거 고쳐라. 그러면 저는 벌금까지 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제 밥그릇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회계사가 있는 라이센스 따가지고 일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 세금 보고, 여러분이 해야 될 비즈니스, 개인, 세금 보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카운팅, 북키핑, 여러분들이 데일리 벌어들이는 매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비용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내가 절세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회계사랑 상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직원 급여 관리, 특히 오버타임 같은 거, 그죠? 오버타임 같은 거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다음에 직장에서 직원이 다쳤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워커스 컴펜세이션. 이 두 가지, 급여 관리하고 워커스 컴펜세이션은 한국인 정서로 여기서 대응을 하시면 100번 다 실패하세요. 그건 제가 개런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미국 법은 항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보완이 많이 돼 있는 법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고용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인플로이어 입장이면 그 사람보다는 직원들의 손을 더 많이 들어줍니다. 왜? 재판 가면 다 배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배심원 재판 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약자 편에 들어주려고 더 귀를 들인다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어카운턴트를 통해서 워커스 컴펜세이션하고 직원 급여 관리는 꼭 필수적으로 잘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Relationship Manager from Financing Institution,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거래라 하면 보통 은행 가서 디파짓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지만, 항상 내 비즈니스를 롱텀으로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은행원이 돼요. 왜? 미국 은행들은,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들은요, 과거 3년치의 재무 제표를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 3년치의 기록을 봐요. 텍스 기록을.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재무 제표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꾸로 앞으로 3년,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이거에 대한 계획을 은행원이랑 상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은행원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거라고. 회장님, 지금 이렇게 텍스 보고하시면 나중에 필요하실 때 금융 전혀 접근을 못 하십니다. 그러면 그거 새겨듣고 회계사랑 상의를 해서 적법하게 그 소득을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하셔야 된다. 그 3박자가 맞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참고로 얘기해 드린 거는 인슈런스 에이전트인데, 인슈런스도 제가 되돌아보니까 맨 처음에 왔을 때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인슈런스에 대해서 나가는 돈을 너무 아까워했어요. 실제 아깝죠. 저도 아까운데. 그리고 그 금액이 점점 매년 올라가기만 하지 내려가진 않아요. 인슈런스는. 그래서 그런 인슈런스도 퍼스널, 커머셜,
내가 필요한 그만 부보 금액이라고 하죠. 커버리지 금액만큼 정말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특수한 업종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조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할 때 필요한 필수적으로 좀 관계를 롱텀으로 갖고 내야 될 사람들을 네 가지로 제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분, 네 분.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인플로이로 일하시는 분인가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 비즈니스를 하실 때 지금 필요한 이제 내가 누구랑 좀 롱텀으로 관계를 해봐야 될까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업체를 설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절차하고 장단점들 이제 이게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 이거는 아무리 저희가 설명을 해도 사업체가 100개라 그러면 100개의 목적이 다르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업체를 쇼텀으로 하다가 팔아버리고 다른 업종으로 바꿀 건지, 아니면 나는 이거를 리타이어먼트 때까지 가져갈 건지, 그거 다르죠. 기간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 어떤 종류의 회사를 택할 건지, 그래서 텍스 보고를 할 건지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체, 여기 소울 프로프라이터십이라고 적혀 있는 개인 사업체는요, 그냥 뉴욕 스테이트에다가 비즈니스 서티피케이트라고 하는 한 장의 서류만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이름만 아니면 그것이 등록을 하고 내 개인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내 개인 영업.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신호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doing business as, 보통 우리 많이 얘기하는 DBA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doing business as, 그게 이제 개인 사업회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립을 해서 하고, 소득은 다 자기 개인 텍스 리턴에 보고를 해요.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보통 원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핸디맨, 뭐 어디 다른 데 컨설턴트로 일한다거나, 이런 개인 자가용을 몬다거나, 그죠? 콜택시도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인 사업은 개인이 다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소송을 당하거나 아니면 남한테 변제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서 내 개인한테 채무를 내라고 법적인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개인은 파산할 때까지, 나한테 있는 재산 다 쓸 때까지 다 물어줘야 돼요. 만약에 청구 금액이 내 재산보다 크면 다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개인은 개인이고, 그죠? 개인 가정도 있어야 돼, 관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까지 다 책임진다 하면 너무 리스키하잖아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이제 금융을 나중에 비즈니스로 얻을 때 금융기관에서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법인, 회사의 재산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개인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 하나를 보고 해줘야 되는데, 개인 하나만 보고 해주기에 텍스 리턴이 약하면 대출이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LLC라 해서 Limited Liability Company, 그래서 유한 책임회사, 한국말로는 유한 책임회사라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사람이 한 명도 돼요. 한 명 이상 되는 멤버들이 모여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거기에 서로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이렇게 비즈니스를 합시다. 그러고 Operating Agreement라는 거를 리튼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등록은 이제 뉴욕 스테이트에도 하고 페더럴도 하죠. 그러나 LLC라는 거는 말 그대로 Limited Liability Company예요. 각자 멤버들이 돈을 투자를 해요. 캐피탈. 여기서 미국에서는 캐피탈이라고 해요. 자본금을 투자를 하고 그걸 명시적으로 다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얼마 투자했고 이 사람 지분은 얼마고 그걸 다 해놔요. 안 해놓고 하면 여러분이 손해가 돼요.
미국에서는 뭐든지 다 서면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건 제가 누구한테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에요. 상대방을 믿고 구두로 계약을 하고 구두로 설립을 하고 내가 너를 아는데 뭐 어때? 그럼 하자. I'm sorry. 다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변호사한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설립을 해서 서면으로 다 operating agreement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며 업무 내용은 뭐고 책임은 누가 지고 금융관계 책임은 누가 지고 이런 것까지도 다 문서를 해놓으셔야 돼요. 거기가 그런 걸 다 적어놓는 어그리먼트가 operating agreement라는 거예요. 운영계약서죠. 그걸 해놓으시고 거기에 보면 제너럴 멤버가 매니징 멤버가 있고 그냥 멤버가 있어요. 이 멤버들은 매니징 멤버하고는 달라요. LLC는 매니징 멤버가 이 사람한테 나머지 사람들한테 권리를 위양을 받아서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권리들을 엑서사이즈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니징 멤버가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더 법적으로 질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문서로 이렇게 아프레인 어그리먼트에 매니징 멤버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나중에 다른 멤버들이 그 사람들을 아웃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대신 자본금은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까먹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이 회사 더 이상 운영 안 돼. 그리고 치워버려. 그러면 치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소송을 걸어도 내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셋업해 놓은 캐피탈 이상으로 책임 안 져요. 그래서 유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서로 각출을 해서 하고 A라는 사람이 가장 경험이 이 분야에 많으니까 당신을 믿고 하겠어. 그럼 그 사람을 매니징 멤버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비하인드 씬 뒤에서 서 있는 멤버들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대신 우리는 책임은 여기까지만 집시다 할 때 만드는 게 LLC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파트너십은 이제 LLC하고는 비슷한데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명칭이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파트너가 됩니다. 그리고 리미티드 파트너십이 있고 제너럴 파트너십이 있는데 L하고 P하고 다르죠. 리미티드 그 다음에 제너럴이에요. 그 약자인데 내가 파트너십을 하는데 거기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다 그 파트너가 자기 개인 소득으로 갖고 가요. 그래서 개인 소득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개로 막 나누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 내 책임을 얼마나 질 거냐, 내 책임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그 다음에 텍스상으로 미국에서는 다 텍스 내지 않습니까? 텍스를 내가 얼만큼 내야 되는 거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이 업종을 사업체를 종류를 정하시면 돼요. 그 누구랑 상의하겠어요? CPA하고 변호사랑 상의하시면 돼요. 은행원이랑 상의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제일 많이 하시죠. C 코퍼레이션이 있고 S 코퍼레이션이 있는데 C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식회사. 그냥 내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몇 개의 주식을 발급을 해요. 그래서 그 쉐어홀더들, 주주들한테 그 투자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쉐어를 주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기로 한 사람이 맡아서 프레지던트가 돼서 그 회사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C 코퍼레이션하고 S 코퍼레이션하고 다른 점은 텍스예요. 텍스를 어떻게 보고하느냐. C 코퍼레이션은 대부분이 회사가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들한테 많이 쓰여요. 조그만 기업에도 쓰이고 스몰 비즈니스에도 쓰이고 중견 기업에도 쓰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회계사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리테일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 뭐 홀세일을 하시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텍스 레이트이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C 코퍼레이션으로 등록을 하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하셔도 돼요. 제일 보편적이 된 거니까. 그리고 C 코퍼레이션을 하시면 내가 사장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컴펜세이션으로 이 급여로 받고 보너스로 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받은 거를 개인 텍스에 보고하시면 돼요. S코퍼레이션은 뭐가 다르냐? S코퍼레이션은 좀 많이 그 스페셜라이즈 돼 있는 이 저 비즈니스들 오너들이 많이 쓰시는데 회사가 많이 컸어요. 뭐 2천만 불 이상 매상을 하는 회사로 크고 그다음에 원맨으로 설립한 회사고 아니면 2명 회사 설립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회사가 다 탄탄하게 다 설립이 됐으니 잘 성장을 해왔으니까 이제는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좀 내가 가져가야 되겠어.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S코퍼레이션으로 이 챕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회계사를 통해서 등록만 하시면 돼요. 나 이제 C코퍼레이션 갖고 있었는데 S코퍼레이션으로 바꿔서 텍스 보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만 하시면 돼요. IRS에다가. 그거는 뭐가 다르냐? 텍스. 아까 계속 내가 말씀드린 텍스 레이트 때문에 다르요. 보통 법인세, 페더럴 법인세 연방이 한 21% 돼요. 코퍼레이션 텍스가 매년 바뀝니다. 21% 정도 되고 스테이시 3%에서 한 11%까지 돼요. 그건 내가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소득 내는 세율이 달라요. 그 다음에 뉴욕시리에서 비즈니스 하시면 뉴욕시리 텍스도 또 내야 돼요. 한 3, 4%예요. 그거 다 합치면 30% 넘어요. 코퍼레이션 하시면. 그러면 S코퍼레이션으로 갔을 때 S코퍼레이션으로 가면 개인 텍스 기준이 적용이 되니까 회사에서 100만 불을 내가 나한테 갖고 왔으면 이익 난 거를 100만 불인데 그 100만 불을 다 개인 소득으로 갖고 온다면 내 W2 받은 뭐 개인 소득에 더 애드업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텍스 보고를 하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잘 해오면서 집도 샀어요. 그 다음에 투자도 했어요. 부동산에. 그 다음에 다른 뭐 주식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버는 게 있고 루즈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옵셋이 되는 거지. 와시어웨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텍스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부담이 점점점 줄어들 수가 있거든.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거를 노려서 절세를 하려고. 그래서 내가 내던 코퍼레이션에서 내야 되는 텍스 레이트보다 개인을 내야 되는 텍스 레이트가 낮다라고 하면 당연히 S코퍼레이션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몇 년이 돼야 할 수 있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그 대신 한번 바꾸면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CPA랑 상의하셔서 설립을 하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머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나누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업체들의 종류가 결과적으로는 다 어디에 연관이 돼 있다? 텍스에 따라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사업체의 목적도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 나눌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선택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시면 돼요. 미국은 자유니까 자유의 나라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류를 택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시비는 안 걸어요. 나중에 내가 부담해야 될 라이빌리티만 책임지면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시간을 할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한테 시간을 할애해드리고 싶은 게 이 어젠다예요. 미국에서 개인하고 개인 비즈니스 크레딧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됩니까?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한 100번을 해도 모자르지 않을 어젠다예요. 이민자로서 미국이 기회의 나라잖아요. 기회의 나라에 오셔서 여러분이 일단 퍼스트 럭은 가졌어요. 그죠? 저도 이민자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살았으면 저희 친구들은 벌써 다 리타이어해갖고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럭이. 그죠? 근데 미국에 오셔갖고 이제 사는데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도 많고 여러 가지 막 이 사기들 많은데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요 이런 미디어나 크레딧 카드 컴퍼니나 그 다음에 정부나 이런 데서 개인 이 크레딧을 보호하는 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다 제가 해결해야 됐었어요. 제가 해결하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그 당시엔 인터넷도 없고 근데 다 메일로 이 스테이먼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민자니까 렌트 사니까 또 1년 2년 있다가 이사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사 가는 과정에서 또 메일이 누락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빌링 스테이트먼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30일이 지나면 그 크레딧 카드 컴퍼니나 개인 뭐 차 페이먼트 컴퍼니나 리싱 컴퍼니나 이런 데서는 다 이 사람 패스트 듀 이래가지고 올립니다. 크레딧 리포트에. 근데 그 크레딧 리포트를 내가 볼 수 있는 소스가 없었어요. 그걸 신청해서 서면으로 받아냈어야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미국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넘버 원이 되는 회사냐? 저 사회냐? 그렇지 않아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아직도 돈이 많으면 남들 위에 이제 군림하고 대우를 받는 이 사회라고 저는 보는데 미국은 좀 달라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달라요. 미국은 서로 믿는 그 크레딧, 여기서 얘기하는 크레딧이라는 이 용어는 광범위한 내용인데 작게도 설명할 수 있고 크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서로 신용,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고 이런 신용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에도 그렇고 퍼스널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크레딧 관리 잘못하면요. 아무리 100만 불, 200만 불 돈으로 살라 해도 그 크레딧은 못 사요.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가서 조작을 해갖고 만들지 않는 이상 못 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거래 못 해요. 그리고 내가 딴 데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캐시로 사지 않는 이상 상대는 안 해줍니다. 그게 크레딧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좋아져가지고 온라인으로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었어요. 2026년까지 12달에 한 번씩은 내 개인 신용조사서를 신용 리포트, 크레딧 리포트라고 그러죠. 크레딧 리포트를 자기가 뽑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크레딧 뷰로가 미국에는 그러면 신용조사 기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뭐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크레딧을 관리하는 정보 보관하고 하는 관리를 하는 그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크레딧 뷰로라고 그래요. 뷰로. 그 크레딧 뷰로가 3개가 있어요. 엑스페리언이라는 회사가 있고 트랜스 유니언이라는 회사가 있고 에큐팩스라는 3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딱 3대 신용 정보 기관이에요. 여기에 미국의 모든 사람들의 신용 정보가 다 모여요. 비즈니스의 신용 정보 다 모여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오류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오류가 발생하면 그걸 고쳐줘야 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요. 그 사람들한테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신호연인지 사이먼인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크레딧이 나한테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전혀 빌리지도 않은 돈이 내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하고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이 3가지를 가지고 그 신용 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고치는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이 신용 정보를 받는 개인한테 있지 비즈니스에 있지 그 보고한 사람한테 있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컴플레인을 할 수 있어요. 왜 너 내 것도 아닌데 내 거를 올렸어. 그리고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잡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크레딧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는 몇 번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옛날에 아까 자꾸 말씀드려서 뭐 꼰대 시절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대, 30대 제가 지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 번 크레딧 잘못 보고되잖아요. 그거 고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중에 나가보면 크레딧 관리 뭐 교정해드립니다. 뭐 이런 사무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업으로 생긴 거예요. 직업으로 생긴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돼요. 돈 버는 거 1시간 덜 일하더라도 최소한 내 신용관리, 내 비즈니스에 대한 신용관리는 시간을 쏟으셔야 돼요. 누가 안 해줘요. 아셨죠? 그거에 대한 거는 크레딧에 대한 거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크레딧 스코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인도 있고요. 비즈니스도 있고요. 크레딧 스코어가 다 있어요. 미국에. 나는 모르지만 다 보고가 돼가지고 크레디터들이 다 보고를 해요. 내가 크레딧 카드를 얻고 차를 사고 차 리스를 하고 집을 사고 모기지를 얻고
이게 다 신용이에요. 신용. 다 돈을 빌린 겁니다. 돈을 빌리는 관계에 가면은 그 빌려준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내 개인 크레딧 리포트에 딱 들어가면은요. 내가 어디서 돈을 빌렸고 얼마 빌렸고 히스토리가 얼마 됐고 얼마 동안 돈을 잘 냈고 언제 내가 페이먼트를 늦게 했고 그게 기록이 다 나와요. 희한하죠? 다 나와요. 근데 거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관리해야 되는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스코어가 보통 한 350점인가? 잠깐만요. 다음 스크린을 볼까요? 300점에서 850점까지 있어요. 개인 신용 점수가. 근데 푸어는 보통 뱅크룹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300에서 579 아주 주기적으로 주구장창 기록을 페이먼트를 늦게 하고 안 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소송 받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 푸어 못하다는 그런 캐러고리에 들어가게 되고 페어는 580, 뭐 669 뭐 이렇게 레인지인데 이거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맨날은 아닌데 습관적으로 과거에 늦게 낸 기록들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소득, 내가 보고한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크레딧 카드를 10,000불이면 10,000불 리밋을 받았으면 내 사용 금액이 8,000불, 900불, 9,000불 막 이런 밸런스가 있는 사람들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돈을 못 빌려요. 그럼 어디 가요? 막 개인 크레딧 카드 신청해서 막으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하는 자체가 인콰이어리야. 인콰이어리. 그 인콰이어리 기록도 다 남아요. 내가 1년 내에 너무 자주 이 크레딧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이 다 남아갖고 디클라인 됐다 얻었다 다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 크레디터들은 나를 모르는데 문서상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신호연이라는 사람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군데다가 돈을 신청을 했네.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하면 인콰이어리가 많으니까 크레딧 스코어도 내립니다. 내려요. 그래서 되고 굿이라는 건 670에서 739 보통 제일 많은 사람의 그룹이 여기 굿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그냥 fair 그냥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very good 그러면 740에서 뭐 799 뭐 이런 레인지를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신용 관리를 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채 비율을 내가 버는 소득의 30% 이내로 40% 이내로는 최대한 좀 관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exceptional 800에서 850은 정말 빚이 없어요. 빚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exceptional인데 맹점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도 그렇고 한국에서 오신 분도 그렇고 이민으로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이제 개인 비즈니스든 아니면 스몰 비즈니스든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보통 리테일을 하다 보면 크레딧 카드만 옛날에 보고 하고 매일 크레딧 카드 세일만 보고 하고 캐시 세일은 많이 보고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분들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돈을 싸놓죠 집에다 어디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곳이 있을 때는 캐시로 사는 거야. 그 돈을 꺼내다가 캐시로 사. 캐시로 사면 거래 기록이 안 남잖아요. 네? 그러면 크레딧도 빌릴 이유가 없죠. 그 나는 너무 신용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나는 돈을 빌려빈 적이 없어. 난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근데 은행에서는 I'm sorry, you are disqualified. 돈 안 줘. 그래요. 왜? 신용 기록이 너무 없어. 미국이 아까 신용사회라 그랬잖아요. 신용 거래를 해야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요. 미국은. 신용 거래를 안 하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뭘 했냐면 와이프랑 은행에서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해야 돼요.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데이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박봉에 스포츠카를 사러 딜러에 갔어요. 그래서 차를 사려고 보니까 빌려줄 수는 있는데 네 크레딧이 너무 없어. 근데 나는 크레딧이 없을 수밖에 없지. 미국에 처음 왔는데
그래서 나는 크레딧을 쌓아야 되니까 일부러 론을 빌려야 되겠다. 이 차를 살 돈은 있는데 나는 캐시로 안 사고 돈을 얼마 정도 빌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돈을 빌려서 샀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그 다음 달부터 내 크레딧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도 있어야 되잖아요.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를 다 봤는데 맨날 캐시 들고 다니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하나 만들려고 보니까 아무도 안 만들어줘요. 왜? 내 소셜 시큐리티 넘버로 신용 조회를 해보니까 크레딧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크레딧이 너무 없어서 크레딧을 줄 수가 없어. 못 믿겠어. 뭘 믿고 빌려줘? 이러는 거야. 직업이 있고 연봉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달 다닌 기록이 있고, 근데도 미국에서는 그거 안 인정해 준다고. 인정을 안 해줘요. 너가 신용을 쌓아라. 쌓는다는 의미가 내 돈 내고 내 신용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은행 같은 데 가서 시큐어드 크레딧 카드라는 걸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시큐어드 크레딧 카드 시작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거부터 쌓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보고가 되거든. 내 돈을 담보로 맡겨놨으니까 신용기관이 보증도 되고 위험성은 없죠. 그리고 이자도 막 받아요. 신용이 없는 사람이니까 딴 데 못 가. 그리고 이자 높게 받아.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해야 돼. 왜? 내 크레딧을 쌓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데 정말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데 이걸 빨리 쌓고 싶어. 그리고 인콰이어 여러 군데 막 신청을 해. 6개월, 12개월 내에 여러 군데 막 신청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신용회사에서는 이상하게 본다고. 그래가지고 스코어가 떨어집니다. 하드 인콰이리라 해서 신용기관에서 크레딧을 조사하면 그때마다 6포인트, 8포인트 막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신용조사 점수가 가뜩이나 요만큼밖에 없는 신용 점수가 뚝뚝뚝 떨어져요.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관리가 필요해요. 누구랑 상의해요? CPA하고도 상의해요. CPA한테도 상의하고 비즈니스를 컨설트 해주는 사람하고도 필요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쌓다 보면 내가 이제 지금은 좋아져서 freecreditreport.com이라는 그 데 들어가면 1년에 한 번씩 내 크레딧 리포트를 뽑을 수 있어요. 법으로. 돈 안 내요.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고 나한테 alert, 나한테 주기적으로 나한테 내 스코어가 어떻게 변한다 알려줄 수 있고, 요즘에는 대부분의 크레딧 카드 컴퍼니들이 다 줍니다. 크레딧 스코어 다 줘요. 매달 스테이트먼트 나오는 거 자세히 보세요. 거기 크레딧 스코어 나오는 섹션이 있고 너가 알고 싶으면 여기로 들어와서 봐라 라고 다 해줘요. 그러면 다른 점이 있어요. 상대방 신용기관에서 나를 조사하면 그건 인콰이어예요. 인콰이어. 하드 인콰이어예요. 하드가 붙어요. 하드. 먹는 하드 말고 하드, HARD. 하드 인콰이어라 해서 그거는 기록이 잡혀요. 인콰이어에 잡혀요. 그리고 점수가 떨어지는 요인이 돼요. 근데 내가 내 걸 보는 거. 내가 내 걸 보는 거는 100만 번 봐도 돼요. 하루에 10번 봐도 되고 100번 봐도 되고 제한이 없어요. 그건 점수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멕스에다가 크레딧 카드를 열었어요. 근데 그 아멕스가 주기적으로 고객들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 잘 거래하고 있나? 이 사람 재정 상태가 변한 게 없나? 그러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봅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거는 소프트 인콰이리라 해서 점수가 하나도 안 떨어져요. 그런 건 그냥 포개를 타셔야 돼. 나만 관리를 잘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개인 크레딧은 무조건 관리하세요. 그리고 비즈니스 크레딧도 관리하셔야 돼요. 비즈니스 크레딧도 어떻게 관리하느냐? 보통 요새 리테일러들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리뷰라는 거 있죠. 리뷰. 네? 리뷰. 그리고 사람들이 막 거기다 막 올리죠.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별점 주잖아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왜냐? 회사에 내가 만약에 ABC 레스토랑 코퍼레이션을 열어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누가 내가 뭐 어디 관청에 뭐 세니테이션이나 뭐 위생 검사에 걸렸다. 아니면 누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아파갖고 병원에 갔다. 근데 그걸 누가 올렸다.
막 요새는 다 까발리는 세상이잖아요. 다 올리고 봐. 자기 책임 안 지니까. 자기는 선의의 인포메이션 공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올리면 은행에서 만약에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사모님이 비즈니스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3년을 다 했어요. 장사를 잘 했어요. 그리고 장사를 더 확장해야 돼. 2호점 내야 되는데 사이먼 씨 융자가 필요합니다. 좀 해주세요. 보니까 텍스 보고도 어느 정도 하셨고 개인 텍스 보고도 잘 하셨고 개인 크레딧 스코어도 뭐 750점 되고 다 돼요. 근데 그러면 제가 그거까지만 보고 끝나느냐? 요즘 안 그래요. 한 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옛날하고 비교하면. 구글에 들어가서 또 구글이 모든 거에 원흉이에요. 구글에 들어가서 ABC 코퍼레이션 사모님으로 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네거티브한 인포메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다 봐요. 뭐 텍스 안 내가지고 린이 걸렸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수를 당했든지 이런 내용들이 막 떠요. 다 오픈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은행은 그걸 네거티브 뉴스라 그래요. 네거티브 뉴스. 나한테 이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비즈니스 그런 게 많이 뜨잖아요. 안 줘요. 대출. 그다음에 리뷰. 손님들이 리뷰를 막 해놨는데 별 5개가 아니고 다 1개야. 위생도 엉망이고 직원들 불친절하고 음식 맛도 없고 그런 거 다 써놓습니다. 그러면 은행원은 돈을 빌려줄 때요. 은행 돈이라 해서 그냥 막 빌려주지 않아요. 이 은행에 있는 돈은요. 텍스페이어 머니예요. 텍스페이어들이 디파짓 해놓은 머니를 저는 운영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책임이 있죠.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러면 별점 하나 받는 레스토랑에 돈을 빌려주겠어요? 아니면 별점 5개 있는 레스토랑에다 돈을 빌려주겠어요? 상식적으로 여기다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 절대적으로 리뷰나 그런 내 웹사이트 관리나 이런 거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주기적으로 내 비즈니스에 불이익이 되는 인포메이션이 뜬 게 있나? 라고 보셔야 돼. 그리고 잘 관리하셔야 돼. 일단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크레딧 스코어라는 거에 이제 중요성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럼 얼마가 좋은 크레딧입니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보통 한 700점 정도는 미니멈으로 봐요. 700점이 되면 저 굿에 들어가죠. 9 정도는 유지하셔야 700점 정도 하셔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자격 요건이 생기고 뭐 밑으로 내려가면 뭐 670, 660 뭐 이렇게 주는 은행도 있어요. 그거는 은행의 권한이에요. 은행이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비즈니스 크레딧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는 뭐냐면 요새 피싱 이메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피싱 많이 당하죠. 근데 법인 EIN 넘버라 해요. Employment Identification Number에서 법인 사업자 명부는 서면으로 하고 거래도 막 손님들하고 하고 하다 보면은 그 넘버를 뭐 비밀스럽게 보관할 수는 없어요. 그냥 공유를 하죠. 근데 개인 소셜 넘버는 정말로 가족하고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솔직히 가족하고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잘 보관하고 어디다 남한테 얘기할 때는 나인 그 9자리 숫자 다 주지 마시고 끝에 4자리만 주시고 그다음에 네가 왜 나한테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줘야 되고 그죠?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 힘든 건 내 크레딧이 한번 망가지면 그걸 리커버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실례로 내가 이사를 해가지고 렌트를 살다 보니까 이사를 해가지고 메일이 늦게 왔어요. 근데 바빠갖고 까먹었어요. 그래서 한 달 연체가 됐어. 돈은 다 갚았어요. 네? 근데 내 기록에는 벌써 past due 1 month가 떴어요. 크레딧 리포트에. 그 기록이 얼마 갈까요? 얼마 동안 그 리포트에 남을까요? 7년. past due, delinquency, 그 다음에 저지먼트 받는 거 다 7년 남아요. 뱅크룹시 10년 남는다 그러죠? 1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언제 기다립니까? 7년 동안 없어지기를 언제 기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레딧 교정을 하려고 막 돈을 써서 애를 쓰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사기당할 수 있거든 또. 그러니까 돈보다 중요한 건 크레딧이에요.
제가 여기 온 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하고 크레딧의 중요성을 나누고 싶어서 온 거예요. 다른 거는 부가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제 미국 와서 사시잖아요. 신용관계, 개인하고 신용관계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 크레딧은 돈보다 중요하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돈보다 중요한 건 내 크레딧이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그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서 온 빌링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서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내 크레딧 스코어 한번 다 보시고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요새는 좋아져서 맞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내 크레딧 뷰로 그 내가 리포트 뽑은 그 3개 뷰로 중에 한 군데다가 그냥 이메일로 클레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메일로 이건 내 거 아닌데 너 인베스티게이션 해줘. 그러면 거기서 바로 해줘요. 옛날에는 메일로 붙이면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도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리파이 메일 등기 우편으로 막 돈 들여서 보내요. 그거 가는데 일주일 걸려요. 또 거기 배달하는데 한 달 걸려요. 어느 세월에 고치냐고. 못 고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보다 중요한 게 크레딧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오늘 꼭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건 제가 부탁드리고 다음 주제는 미국 내 현금 관리 및 준법사항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컴플라이언스라고 해요. 컴플라이언스. 그게 준법이라는 거예요. 컴플라이언스. 은행에 가시면 뭐 문제가 있으면 은행에서 컴플라이언스라고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금 관리를 하시는데 특히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캐시로 들어오는 수입을 조금 보고를 누락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또 캐시로 받은 걸 또 은행에다 또 집어넣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남한테 줄 돈을 캐시로 지불하기 위해서 또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와이어 트랜스퍼라 해서 송금도 뭐 캐시 갖고 와서 보고 하고 그러는데 미국은요 이 옛날부터 테러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그런 그 돈 세탁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어요. 은행원이 손님 입장을 좀 봐주기 위해서 눈 감아주고 뭐 돈을 보내는데 도와주고 하잖아요. 걸리면요 건당 100만 불이에요. 이 은행이 미국 은행들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미국 은행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큰 은행들 몇 억 달러씩 벌금을 물어요. 왜? 이것 때문에. 현금 관리 준수 잘 안 해가지고. 그 손님하고 내가 편히 봐준 거는 몇만 불,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몇 억 불의 벌금을 물은 게 은행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몇십 년 번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행이 이 돈 캐시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일으키는 분은 여러분이거든.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는 그냥 해. 근데 은행원이 창구에서 만약에 제가 신호연이라는 사람이 캐시 비즈니스를 해요. 캐시 비즈니스를 하는데 매일 캐시를 막 집어넣어. 구자에다. 근데 이 은행에만 누가 들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신호연 씨 그거 매일매일 집어넣으면 나중에 걸린대.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좀 분산해.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건 불법적인 어드바이스인데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았어요. 그래? 그러면 나 이쪽 은행에다 하나 더 어카운트 열어야지. 이쪽에다 하나 또 열어야지. 그리고 여러 개 열어놔요. 그 다음에 돈을 분산해서 입금을 해요. 10,000불 이상 되는 금액을 하루에 여러 은행에다가 나눠서 넣어요. 근데 본인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겠어? 모르지. 그건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은행은 캐시 보고가 3,000불 이상 뭐 입금이 되면 다 레지스터 해요. 3,000불 이상. 다 레지스터 하고 금액이 조금만 내가 이상하다. 이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자꾸 숫자를 줄여서 입금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사업 규모랑 봤을 때 이렇지 않은데 그러면 정부에다가 핀센이라고 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 이런 재무부 하에 그런 기관이 있어요.
거기다 다 보고합니다.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해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은행원한테. 그리고 은행원은 그렇게 보고해서 사실이 아닌 게 나중에 발견이 되더라도 세이프 하버라고 나는 책임을 안 져요. 은행원은 책임을 안 져요. 그런 면책 조항이 있어요. 면책 조항.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머리를 잘못 쓰면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면은 본인이 괴로워져요. 스트레스 쌓이고. 그거 조금 더 텍스 내면 그건 인베스트먼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에서는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30년 전부터 제가 거래하던 손님이 있는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분이 저 자마이카에서 다 흑인들이 많이 살죠. 좀 무시무시한 동네에서 패들러, 앞에 뭐 놓고 장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한 분들이 계세요. 미국 와갖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했죠. 그리고 장사가 잘 된다니까 거기 가서 막 장사를 했어. 근데 그 블락이 다 한국 분들이 그런 유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가게 돈을 많이 벌어서 가게를 두세 개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이 사람은 패들러부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형님, 큰 형님뻘 되는 아주 자리를 잡은 기업주들 아닙니까? 가게 몇 개씩 갖고 있으니까. 돌리는 현금도 많죠. 근데 그 당시에 텍스를 안 내려고 현금 장사를 많이 하니까, 그 당시에 뭐 법도 이렇게 강하지 않았고 캐시를 쌓아놓고 텍스 보고는 작게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CPA가 여기서 비즈니스를 잘 하려면 텍스 보고도 잘 하시고 롱텀으로 비즈니스를 좀 키워가려고 그러면 그런 이 개념 있는 비즈니스를 좀 운영을 하십시오. 그 어드바이스를 받고 처음부터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텍스를 냈어요. 네? 근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 이 사람이 만든 이 제품들, 갖고 온 제품들이 너무 장사가 잘 돼요. 잘 되니까 점점 텍스 보고가 액수가 많이 커지죠. 커지면 은행이 가만히 있겠어요? 은행은 돈 없는 사람 안 쫓아다녀요. 돈 있는 사람 쫓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여러 은행에서 와갖고 돈 좀 쓰세요. 라인 드릴 테니까 돈 좀 쓰세요. 돈 꿔드릴 테니까 건물 사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게 뭐 있어요? 텍스 보고 한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텍스 조금 더 낸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응?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지금 30년 지난 다음에 매출이 3억이 넘어요. 이 사람들은 다 뱅크럽시 했어요. 왜? 돈 빌려야 될 때 못 빌렸어. 적시에 못 빌려. 왜? 크레딧이 없어가지고. 캐시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갖고, 이분은 기업 1등으로 올라가서 있고 그런 데 있어요. 단순히 다른 점은 텍스 보고를 할 때, 현금 관리를 할 때 얼마나 투명하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손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개인이든 비즈니스든. 텍스 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민자는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거야. 그러고 투자하세요. 돈 내세요. 나중에 정말로 사장님이 필요할 때 돌아와요. 실예로 최근에 있었던 일. 여러분들 팬데믹 겪었잖아요. 3년 동안. 네? 팬데믹 겪으면서 레스토랑 오너들 베네핏 맥시멈 받은 게 500만 불이에요. 캐시 500만 불 정부에서. 그건 론이 아니에요. 그랜트예요. 그냥 왜 장사를 못하니까 그 당시에 500만 불까지도 줬어요. 근데 텍스 보고를 안 한 이 캐시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니마이즈해서 인플로이도 다 캐시를 주고, 네? 그 다음에 보고도 크레딧 카드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 매상이 내가 한 달에 100만 불인데 나타나는 건 10만 불 이렇게 안 나타나요. 그런 분들은 텍스 보고를 기준으로 해서 그란트를 주니까 이 사람들은 10만 불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맨하탄에서 잘 텍스 보고 잘 하시고 하신 분들은 500만 불까지 받은 분이 있어요. 개 탔죠? 네, 개 탔다 그러지 우리가. 텍스 프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보다 텍스를 얼마 더 냈겠어요 그동안. 기껏 내봐야 10분의 1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50만 불 더 냈을 거야 누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500만 불 받잖아요.
이 사람은 10만 불밖에 못 받잖아요. 그 뭔 차이예요? 텍스를 투자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민자잖아요. 저도 이민자고 이민자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어요. 텍스는 인베스트먼트라고 생각하시고 내세요. 나중에 정말로 돌아와요. 그걸 얘기 드리고 싶고, 이래서 현금 관리는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주변에서 이렇게 관리해 저렇게 관리해 하는 얘기는 다 귀를 닫으세요. 네,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게 절세나 이런 거에는 바로 이익은 안 되지만 나중에 비즈니스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보다는 늦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온 사람이 어드바이스 드리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좀 고려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안 넘어가면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저축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1살하고 26살짜리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기를 때 저 혼자 벌이를 하다 보니까 저축을 많이 못했어요. 그 당시에 저축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위해서 따로 뭐 저축을 해놓은 건 없었어요. 그 후회가 제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저축해놓은 게 없다. 그리고 요즘 애들은요, 제가 참 답답하게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비즈니스 하느라고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부모님들이. 근데 걔네들은 쓰는 애들이에요. 엄마는 벌고, 아버지는 벌고, 애들은 써요. 근데 개념 없이 써요. 왜? 부모가 이런 걸 안 가르쳤거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런 금융관리에 대한 거를 이 집에서 대화를 안 하고,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크레딧 카드 부모가 만들어주면 갖다 막 쓰고 돈 안 내. 개인 크레딧이 엉망돼갖고 오는 애들 많아요, 은행. 그럼 부모들이 와서 엉엉 울어요. 얘 어떡하냐고. 근데 too late. 그거 고치는데 시간이 걸려요. 제가 김동찬 회장님한테 얘기한 것도 그거였어요. 내가 만약에 2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인적인 자원봉사가 있다면 우리 애들을 모아놓고 이 크레딧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융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가르치고 싶다. 좀 쉐어를 하고 싶다. 그거였어요. 이제 부모로서 이 저축이 없으니까 빠듯하게 생활하는 이민자니까 뭐 없잖아요. 그래서 저축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텍스 내는 이런 웨이지 인컴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로우 인컴 뭐 이런 베네핏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리밋이 안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텍스 내 거 다 내요. 전 내 거 다 내요. 그 대신 내 거 다 내고 빚을 많이 졌는데 애들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그걸 위안을 삼는 걸 뭐냐면 내가 미국에서 애들을 낳고 길러서 30년을 길렀는데 그 중에 20년은 프리로 길렀거든. 미국에서 프리로 길렀잖아요. 킹더가든, 뭐 유치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과외생활, 뭐 학교에서 하는 액티비티들 다 프리로 했거든. 그 돈을 내가 대학교 등록금으로 토해낸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자식은 공부를 좀 하니까 좀 앞으로 돈도 사립을 보내야 되고 좀 준비를 많이 해놔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왕 저축하는 거면은 절세를 하면서 텍스를 안 내는 방법으로 저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는데 그걸 보시면 돼요. 그 책자 안에 제가 설명해 놓은 거에 보면 그 자녀들을 위한 교육 저축 방법이 있거든요. 참고로 미국에서 10명 중에 6명은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는 부모인데 평균 대출금이 28,950불이래요. 작은 돈 아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부채가 애들 대학교 등록금 학자금 융자 받은 게 24만 불이에요.
지금도 갚아야 돼요. 한 달에 한 1,100불씩 갚아요. 엄청 많이 내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축을 안 해놨으니까 내야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여러 가지 어카운트가 있는데 다른 거는 다 CPA랑 상의하시면 그분들이 다 어드바이스를 해드려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절세하는 방법에서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절세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 마련해 놨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5 to 9 계좌라는 게 있어요. 5 to 9 플랜. 그거는 여러 군데서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하고 은행에서도 하고, 은행이나 미국 은행들 가시면 다 저 웰스 매니지먼트 그 재정 관리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서 다 어카운트 여실 수 있어요. 5 to 9 플랜. 이거는 내 자식을 위해서 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늙어서 내 손주가 생기면 손주한테까지 쓰다 남은 돈을 다 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책 사는 거, 뭐 기숙사 비용 이런 거 다 해당이 돼요. 좀 범위가 광범위해요. 그러면서도 절세를 해줘요. 미국은 5 to 9 플랜은 내가 컨트리뷰션 매년 집어넣는 금액은 원래 리밋이 없어요. 근데 리밋은 없지만 세전, 세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세전으로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현재는 17,000불인가 그래요. 17,000불. 그러니까 매년 17,000불을 내 소득에서 띄어서 넣으면 17,000만큼은 세금 안 내고 적립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불어납니다.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로 들어가서 그 관리해주는 회사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 돈을 불리게 되죠. 손해볼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경기가 리세션으로 가면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녀가, 내 자녀가 언제 대학을 갈 거지? 그걸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 나이를 계산해서 시작하시려면 작은 돈부터라도 미리 시작하시는 게 좋고, 나중에 가서 시작하려면 소용이 없어요. 미리미리 해서 하는 게 좋은 게 뭐예요? 이거는 투자가 돼갖고 롱텀으로 굴러가면서 자기가 돈을 버는 플랜이거든. 그 대신 재수가 없으면 리세션에 걸려가지고 내가 정말 써야 될 때 원금을 확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5 to 9 플랜이에요. 그 대신 다른 게 있어요. 저 같으면은 5 to 9 플랜,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대한 이런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고 재산 이 관리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지식도 없고, 왜? 그런데 나는 돈은 원금은 보장을 하면서 애들이 좀 나중에 쓸 돈을 모아놓고 싶어. 그러면 저는 라이프 인슈런스를 하시라고 권해요. 생명보험. 미국에는 생명보험이 텀 인슈런스를 해가지고 내가 몇 년까지만 인슈런스 컴퍼니가 내 생명을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99year, 100year까지 똑같은 프리미엄을 내게끔 제정되어 있는 홀라이프 뭐 이런 게 있어요. 홀라이프 이런 게 있는데 그건 평생 생명보험이에요. 그거는 매달 똑같은 돈을 불입을 하지만 평생을 하게 되고, 내가 낸 돈이 프리미엄이 100불이라고 하면 그 100불이 다 프리미엄, 내 생명을 보장하는 프리미엄이 아니에요. 그 중에 일정 포션은 투자가 돼요. 투자가 되는데 돈을 잃어버리는 투자가 아니라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를 하게끔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그 돈이 한 4, 5% 정도로 이렇게 복리가 되면서 늘어나요. 복리로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적립해 놓은 돈이 나중에는 돈이 많이 모여요. 그걸 보통 우리가 캐시 서렌더 밸류라고 얘기하는데, 캐시 밸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해 놓으시면 그거를 빌렸을 때는 내 돈을 내가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빌려 쓸 수가 있고 이자율이 낮고, 그 다음에 내가 갚아야 되는 부담도 좀 덜하고, 내가 형편이 안 좋으면 좀 늦게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돈은 제한이 없어요. 어디다 써라 하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도 쓸 수 있고, 차를 살 때도 쓸 수 있고, 애들 등록금에도 쓸 수 있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빠듯해가지고 맨 처음에 보험을 들을 때 텀 라이프 인슈 들었어요. 텀 라이프.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은 작게 내요. 그리고 커버리지는 커요. 근데 들어주는 기간이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70세인가 까지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나 자식한테 도움을 주려면 저는 그 전에 가야 돼요. 근데 요새 세상이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없어지는 돈이에요. 내가 놓은 프리미엄은 없어져요. 그 이후에 내가 1년 단위로 연장하려면 거기에 몇십 배의 프리미엄을 내야 돼요. 그게 텀라이프고, 홀라이프는 내가 가입하는 그 시점에 건강진단을 해가지고 한번 가입이 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응? 계속 가요. 평생. 돈만 잘 내면. 그러니까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면 비즈니스 인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텍스를 내가 인컴을 10만 불을 벌었다 올해. 그러면 거기에서 한 5천 불 정도는 나를 위한 보험을 회사 이름으로 드세요. 회사 이름으로. 회사가 드는 사람이고 보험을. 수혜자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어서 비즈니스 오너예요. 내가 신호연이 비즈니스 오너인데 내가 비즈니스를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10만 불을 벌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을 월급 위에 내 생명보험을 내주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베네피셔리는 가족을 들어놓는 거예요. 회사가 아니라. 네? 인슈런스 홀더는 회사고 인슈어드 대상은 나고 베네피셔리는 가족이 되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죠. 그리고 그 돈은 텍스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누구한테 물어봐요? CPA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CPA들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 금액을 회사에서 자꾸 띄어가지고 적립을 하세요. 따로 돈을 모으는 게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그 돈이 목돈이 돼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CPA랑 상의하셔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보험료 나가는 거는 잊어버리는 돈이다 생각하고 그냥 오로 데빗을 해갖고 내게끔 해놓으시면 좀 안전하죠. 무슨 일이 생겨도 좀 걱정이 없죠.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더 많이 오시고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정말로 대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디스커션하는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는 이제 정부 보조 대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